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3년 정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도 저도 이른 나이에 한 결혼은 아니다 보니 지금 다들 아이를 간절하게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는데 지금 남편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참 많이 구박했거든요. 아이를 못 가지는 게 다 제 탓이라면서 말이죠. 여자는 나이를 먹으면 임신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잖아요.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게 말이 되니? 내일 모레면 너 마흔이다, 마흔. 이제는 진짜 가져야 한다고. 저도 아는데 일부러 안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속도자. 내가 이래서 나이 많은 며느리 싫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건데 이런 얘가 뭐가 좋아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무조건 여자 문제지. 네가 나이가 많잖아.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거든요. 우연히 동네 독서 모임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둘 다 독서라는 취미를 가진 것도 그렇고 양쪽 집안의 외동딸, 외동아들이라는 것도 같았고 집안 형편이나 그리고 학벌 가지고 있는 직장의 수준 그런 것들이 정말로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불같은 사랑을 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남편도 그런 것 같았고 말이죠. 다만 한 가지 거슬렸던 게 남편이 조금 가부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점. 이기는 했지만 제 앞에서 티를 많이 내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는 것 같아서 그냥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넘겨서는 안 되었던 건데 말이죠. 연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더 깊은 속내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없긴 했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4개월쯤 지났을 때 이미 양측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희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서두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기는 했어요. 아마 그게 또 하나의 실수였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애도 좀 길게 해보고 하면서 상대의 성격이나 성향 같은 걸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채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 결과 이 사달이 난 거라고 말이죠. 이제부터는 제 결혼이 파탄 직전까지 가게 된 그 이유와 상황에 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이야기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 조건이 어디에 빠지는 조건이 아니기도 했고 게다가 남편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서둘러 결혼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도 허락을 한 결혼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게 너무 흠이긴 해. 아무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기분 안 나쁘지? 안 나쁘겠냐고요. 사람 면전에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저는 그냥 웃어 보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런 시어머니가 생기는 건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약간 그런 거 아시나요? 거의 생각할 시간 없이 떠밀리듯 결혼을 준비하고 하고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사람이 인물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그렇게 좋아? 당연히 좋지. 나는 네가 결혼을 안 할 건가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네. 이제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 빨리 아기나 가져. 신혼생활 즐긴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알겠지? 아이, 뭐가 그렇게 급해. 네 나이가 급한 나이야.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즐기며 살았으니까 이제 엄마가 되는 삶도 한번 살아봐. 그리고 엄마도 손주를 무척이나 바라셨고요. 나이 많은 딸을 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약자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안 그런 것 같아도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엄마가 을, 시어머니가 갑처럼 느껴진다는 생각을 계속했었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뭐 이런 말을 쉽사리 꺼낼 수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슬퍼할 게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시댁이 하자는 대로 다 맞춰서 했어요. 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요구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무리해야 하는 정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두말 않고 했어요. 엄마가 그러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렇게 더 약자로 시작한 결혼은 어쩌면 시작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아닐까 싶어요. 누구 하나 약자랄 거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결혼이어야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그다지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집에 와서 청소 좀 하거라. 네? 제가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더 있니?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지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니? 너는 가만 보면 좀 멍청해.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 세상 모든 일은 너만 하니? 어? 그 회사 좀 다니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시어머니한테 유세를 부려? 아니, 그게 아니라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나는 뭐 중요한 일이 아니니? 청소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되물으면 빽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끊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분고분한 며느리가 아니기는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길들여 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그게 되지 않는 것 같으니 저에게 더더욱 심술을 부리셨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져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지다 보면 언젠가 그 말을 다 들어줘야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는 어떻게 한 번을 그냥 순순히 내 말을 안 듣니? 어? 어머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니까요. 내가 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는데 와서 청소나 음식을 하라 하시질 않나. 저 출장 간다는데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오라고 하시질 않나. 그걸 제가 어떻게 들어드려요? 한 번쯤은 집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고 회사를 빠지면 되는 거 아니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사사건건 불러낸다는 걸 이미 저도 알고 시어머니도 알고 또 저도 알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제 말에 따로 다른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분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게 왜 분한 건지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해졌습니다. 뭐 공격이라는 말이 조금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그건 공격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병원은 갔니? 내일 가요. 너는 이렇게 급한 게 없니? 병원 내가 진작에 가보라고 했잖아. 그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라 그런지 예약이 다 차 있어서 내일이 가장 빠른 날이었어요. 전화는 더 일찍 했죠. 너는 어떻게 한마디도 안 지니? 아니, 그게 제가 이겨먹으려고 한 말이었냐고요. 정말로 순전히 사실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하는 며느리가 되었어요. 언제나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말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갈비찜을 좀 하자. 네. 내일 파김치 담글 거니까 집에 와서 좀 돕고. 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니? 네? 그렇게 내내 거리기만 할 거면 너랑 나랑 대화를 왜 하니, 어? 제가 대답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하기 싫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화를 내실까 봐 꾹 참고 네네 한 건데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토를 타시더군요.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은 저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문제를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 편을 들어달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남편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물론 제 편을 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더군요. 당신이 그렇게 다 이겨먹어야겠어? 그것도 어른인데? 내가 뭘 이겨먹어? 그냥 좀 져주면 안 되나는 이야기야. 회사에 가지 말고 시댁에 가서 청소를 해야 한다는 소리야? 당신 말은?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은 당신 엄마를 몰라? 나는 당신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봐도 알겠다. 한 번으로 끝날 뿐이 절대 아니라는 걸. 남편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 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본인이 골치가 아프니 그냥 모르는 척하고 또 제 탓을 건 거겠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데 말입니다. 아니, 좀 그러면 어때? 그러면 어때? 당신은 그럼 우리 아빠가 어디 가자고 뭐 하라고 회사 일 하지 말고 좀 오라고 하면 갈 수 있어? 나랑 당신이랑 같아? 뭐가 다른데? 나는 아들이잖아. 그게 뭐? 나도 우리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야. 아휴, 말을 말자. 자기가 말문이 막히니 그런 식으로 회피하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나 결혼 잘못한 것 같다. 이 결혼은 아니다 하는 생각 말이죠.
그렇다고 바로 이혼하거나 같이 못 살 것 같다는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과는 달리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이혼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남자와 오래 함께 살 수 없겠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그 이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반찬 좀 가져가라. 오늘 제가 회식이 있어서 주말에 가지러 가면 안 될까요? 회식? 그러면 남자 직원들이랑 같이 술을 먹는다는 이야기 아니냐? 네, 회사에 남자 직원들도 있으니까요. 어디서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들이랑 술을 먹으러 다녀?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어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소리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 궁금해하실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소리는 왜 안 하냐 하는 건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가부장적인 분이셨고 제가 일하는 걸 싫어하셨지만 그래도 그만두라는 말은 절대 못 하셨어요. 그 이유는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즘 혼자 벌어서 되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버는 월급이 저만큼은 되는데요. 너만큼 받는다고? 제가 왜? 저보다 연차가 높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죠. 한번 그만뒀으면 하는 뜻을 넌지시 보이셨다가 남편에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그만두라는 말은 안 하셨거든요. 대신 이런 요구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용돈 좀 다오. 지난주에 보내드린 걸로 아는데. 다 썼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니? 너는 말이 왜 그렇게 많니? 달라면 줄 것이지.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는 얘가 시어머니 용돈을 그만큼밖에 안 줘? 어? 시어머니 용돈 안 주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희야 뭐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각자 얼마씩 시댁과 친정에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있는 거였지만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걸 왜 저한테 전화해서 하냔 말입니다. 남편이 자기 자식인데요. 어머님이 용돈 좀 더 달라셔. 지난주에 안 드렸어? 다 쓰셨대.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고서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남편 딴에는 그 돈을 벌써 다 썼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더 달라고 하니 무슨 일이 있나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었고 그냥 며느리에게 더 돈을 받아내고 싶었던 건데 말이죠. 너는 그걸 쪼르르 네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 용돈 더 주는 게 그렇게 싫어? 그냥 주면 되지 뭘 그렇게 말도 많고 유난을 떨어, 어? 그이한테 전화해서 달라고 하세요. 뭐? 어머니 자식은 따로 있으시면서 왜 돈이 필요할 때 저를 찾으시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언제는 회사 그거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시더니 제가 그 회사에서 받아오는 돈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이년이 정말 한마디를 안 져? 한마디도 안 진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쓰다 보니 저와 시어머니가 마찰이 있었던 경우만 쓰고 있어서 모든 말이 대꾸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시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긴 하지만요. 저는 원래 맞벌이를 하면 집안일도 동등하게 하고 각자 시댁이나 친정은 각자가 챙기고 뭐 그렇게 살 생각이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양보하고 있는 거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러내서 집안일을 시켜도 그러려니 하고 했고 제사가 있는 날이면 가능하면 월차를 썼고 그리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생신 때도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고 말이죠. 다시 생각해도 저는 정말 할 거 이상으로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요만큼도 나아지는 게 없었지만요. 저는 제가 잘하면 조금은 달라질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좋게 볼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시어머니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쟁 아닌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뭐 사실은 시어머니 혼자만의 전쟁이기는 했어요. 저는 물론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어도 시어머니를 괴롭혀야지, 미워해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 조금 짜증나고 힘들 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으니 더 약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안 무섭냐? 하루는 그렇게 묻더군요. 어른이시니까 당연히 어렵고 그래도 무섭지는 않은데요. 제가 어머니 무서워하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른 무서운 줄은 알아야지. 시어머니는 아마도 제가 자신을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늘에 맹세코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다만 너무 억지를 부리신다, 너무 가부장적이시다, 뭐 그런 생각은 늘 했지만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지금 저와 남편은 별거 아닌 별거 중이고요. 아마 이대로 이혼까지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우선 제가 마음이 너무 떠서 더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오전부터 저희 집을 찾아온 날이었어요. 원래 그럴 계획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와서는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면서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속내를 이미 다 알고 있기는 했어요. 그때쯤 계속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왔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오늘은 무슨 이유로 집에 좀 가겠다, 오늘은 이걸 가져다 주러 가겠다고 하면서 저를 귀찮게 했고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은 말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냥 이럴 거면 집 비밀번호를 말해주는 게 낫지 않겠니? 딱 예상하던 그대로의 말이라 전혀 놀랍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 저를 일부러 더 귀찮게 한다는 것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바보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것도 싫어?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이미 그이랑 이야기 다 마쳤고요. 저희 엄마도 저희 집 비밀번호는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묻지도 않으시고요. 주인들 없는 집에는 가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딱 자르니 별 말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굉장히 짜증나는 얼굴을 하기는 하셨어요. 친정 엄마도 모른다고 하니 뭐 어쩌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귀찮아서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내면 아마 시도 때도 없이 와서는 온갖 것을 다 간섭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려드리면 안 돼? 제가 절대 안 알려줄 것 같아 보이자 이번에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남편과는 그전에 그 문제로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도 알려주지 않고 저에게 그렇게 물은 거였습니다. 남편의 그 질문에 제가 정색을 했어요. 절대 안 돼. 당신은 당신 어머니 성격을 몰라? 한 번 알려드리고 나면 아무 때나 오셔서 온갖 걸 다 간섭하려 하실 텐데 나는 절대 싫어. 나 스트레스로 이 집 나가는 걸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가니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남편 본인도 사실은 알려주기 싫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를 귀찮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사사건건 간섭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기란 사실 어렵기는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자신의 어머니이니 싫은 소리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 싫은 소리는 못하는 사람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늘 당신이 한 번만 봐드리면 안 되냐,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냐, 양보하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남편도 불쌍하기는 하네요. 뭐 중간에서 행동을 잘하지 못한 건 못한 거고 말이죠.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번거롭게 매번 안 물어봐도 되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구나. 어? 반찬은 제가 시간 날 때 댁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 거고요. 왜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본인이 직접 오세요? 라는 말을 하려다 삼켰습니다. 고집 한번 더럽게 세다 세. 이번에도 제가 알려줄 것 같지 않자 시어머니는 빈정이 상하게 확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밭소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시더니 밥솥을 확 열더군요. 왜 밥이 없냐? 저희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인상을 팍 쓰더니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아침을 안 먹는 게 어디 있어? 아시다시피 저희 두 사람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자기는 아침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또 졸리기도 해서 오전 업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도 아침밥은 안 먹었다고 말이죠.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요. 그이가 아침 먹으면 일하는데 졸려서 안 먹는다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안 먹었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는 제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그 사실은 모를 리 없을 것이고 말이죠. 순전히 저에게 뭔가 하나라도 트집을 잡기 위해서 시작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건 그때인 거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밥심으로 일을 해야 할 텐데
우리 아들은 아침밥을 안 차려준다는 말이니? 말을 그렇게 했어도 네가 알아서 차렸어야지. 저도 출근해야 하고 정신이 없어서 물어보고 먹겠다고 하면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뭐? 방법을 생각해봐? 어쩌겠다는 말이야? 뭐 아침을 배달이라도 시키겠다는 말이니? 너는 그렇게 네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기가 싫니? 그놈의 밥 안 먹으면 죽는데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대체 뭐냐? 임신도 못해. 남편 내조도 못해.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한 거야? 아니 어머니, 저도 일을 하러 가고. 야! 시어머니가 버럭하고 다시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아마 말이 길어지면 저에게 논리적으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친 것도 있겠지만 매번 반박을 당하니 화가 난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셨어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었던 건데 말이죠.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따구로 가르치던? 부모님을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저희 엄마 이야기가 왜 나와요? 너 배워먹은 게 하도 없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왜? 원래 자식이 못하면 부모가 욕먹는 거 몰라? 내가 안 봐도 화나다. 비디오야. 자식이라고 오냐 오냐 하고 그냥 내버려뒀으니 이렇게 애가 되먹지 못하게 자랐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인상을 팍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말이잖아요. 너 지금 인상 썼니? 어? 인상 썼어?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대먹고 버릇도 없고 내가 너 같은 년을 며느리로 들인 게 천추의 한이다. 한! 어? 저한테 막 하시는 건 괜찮은데 저희 엄마한테 하신 말씀은 사과하세요. 뭐? 사과하시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되먹지도 못한 년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저에게 다가와 제 뺨을 올려쳤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했지만 워낙 세게 맞아서 그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멍한 기분이 들더군요. 순간적으로 지금 여기가 어디고 내가 뭘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기는 했습니다. 엄마와 남편이 우두커니 서서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있더군요. 남편이 앞에서 엄마와 만나서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된 거고 말이죠. 우리 딸을 왜 때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 이러신 거예요? 엄마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이성이 끊어진 것 같아 보였고 남편도 상당히 당황한 것처럼 보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아들 아침밥을 안 차려준다고 뺨을 때렸다고 할 거냐고요. 지금 말 안 해요? 네? 우리 애 왜 때렸냐고? 시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더니 뭔가 결심을 한 듯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맞을 만하니까 맞은 거겠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맞을 만한 일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때리는 것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뻔뻔하게 나가기로 한 사람처럼 고개를 들고 엄마를 보고 있더군요.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맞을 만한 일이 뭔데요? 드러나 봅시다. 내 딸을 때린 이유. 장모님 일단 진정을 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을 하게 생겼나? 어? 이 꼴을 보고도? 지금 우리 아들한테 소리 질렀어요? 고작 소리 지른 게 뭐요? 사돈은 우리 딸을 때려놓고. 그러니까요. 본인은 저를 때려놓고서는 우리 엄마가 남편에게 큰 소리를 좀 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더군요. 엄마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사돈은 이야기 안 해줄 것 같으니 네가 이야기해봐라. 너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침 대바람부터 뺨을 맞았어? 어? 그게 사실 거기에 대고 아침밥을 안 차려줬다고 맞았다라고 하기가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제가 맞았다고 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슬퍼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 화가 난 엄마의 모습은 처음 보기는 했습니다. 어서 말 안 해? 그게 아침밥 때문에.
뭐? 아침? 엄마가 어이가 없다는 듯 순간 멍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아침밥 때문에 딸내미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다는 데 말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기는 했나 보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그간 얘가 나한테 버릇없이 했던 것들이 다 누적이 된 거죠. 그때였어요. 남편이 조용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 원래 아침 안 먹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하는 말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뻔했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사정없이 구겨졌어요. 자신의 아들이 그런 말을 한 거니 그걸 뭐라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지도 않는 아침밥을 안 차렸다고 우리 딸을 때리신 거라는 거죠? 그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이고 나발이고 일부러 우리 애 때리려고 핑계 맞는 거 맞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른 다음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싸. 어? 집에 가게 짐 싸. 이제 여긴 네 집 아니야. 장모님. 자네는 중간에서 자네 어머니가 저렇게 유난을 떨고 난리를 칠 동안 뭐 했나? 내가 몰랐으면 모를까. 나는 이런 집안에 내 딸 더 이상 못 두니까 그런 줄 알게.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 도장 찍고. 남편은 엄청나게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굴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와 엄마의 모습을 잠시 멍한 얼굴로 바라보다가 이내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치켜들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 누가 겁내요? 나도 이런 며느리 싫어. 나야말로 반갑네. 뭘 기다려요? 당장 서류 가지고 오세요. 당장 도장 찍어줄 테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는 조용히 못해? 엄마가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더니 픽 하고는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의 그 말에 시어머니의 안색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당신 아들한테 보내는 거고 당신한테는 다른 거 보낼 건데? 우리 딸 괴롭히고 폭행한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으니까. 뭐래요? 당신 고소할 거라고, 폭행으로.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당황해하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비웃듯 보고 웃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내 딸 앞에 무릎 꿇고 빌게 할 거야. 알아?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했냐고요? 물론 서류는 남편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아직 남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거든요. 중간에서 시어머니만 우스운 꼴이 된 거죠. 저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당장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중간에서 잘할게.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 중간에서 잘한다는 말은 어머니는 나에게 아직 사과할 마음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다는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찾아와서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사과하러 와서 정말 진지하게 잘못했다고 해도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럴 마음도 없어 보이는 것에 더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하려고 했던 소송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간 것 같았고요. 전화가 와서는 만나자고 하더군요. 나를 고소하면 정말 끝장나는 거 알지? 너는 이제 절대 내 아들이랑 다시 같이 못 살아. 어느 아들이 자기 엄마를 고소한 여자랑 살아?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웃어? 저는 어머님이랑 다시 고부간으로 지낼 마음이 없는데요. 뭐? 이혼을 할 건데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어머님의 그 말이 저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저는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들을 말 못 들을 말 들어가면서 나도 힘들게 일하는데 집안일에 거기다 시댁 집안일까지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요. 요 며칠 친정에서 지내다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꽤 단호하게 나와서 당황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고 나이 든 여자가 이혼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여긴 거였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 하니 당황한 거고요. 너처럼 나이 든 여자가 이혼까지 하고 이혼녀가 되면 다시 재혼하기는 힘들다는 건 모르니? 어디서 센 척이야?
속으로는 너도 무수하는 거 알아.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인데요. 요즘 세상에 그게 흠이라고도 생각 안 하지만 그게 흠이라고 해도 그냥 평생을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와 잘 지낼 자신이 없어서요. 불행하게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제 단호한 표정과 말을 듣고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한동안 어버버거릴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생각인 거냐? 네. 나한테 소송도 걸 생각이고? 네. 무엇보다 엄마가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으셔서요. 말릴 생각도 없지만 말려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저의 친정엄마는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장면을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정말로 이혼을 감행할 거라는 생각도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정말로 고소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만나고 와서 굉장히 불안해하셨다고요. 그 자리는 엄마와 함께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한다면 저도 받아야겠지만 엄마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은 미안했다. 사부인도 그날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사과 받아주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거라. 응?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아직 어딘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걸 느낀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던 엄마가 물었습니다. 뭘 잘못하셨는데요? 그날 일 말입니다. 엄마의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약간 이를 악무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그날일 뿐만이 아닐 텐데 콕 집어서 그날 일만 이야기하는 게 어딘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이죠. 그날이요? 그래, 그날 일. 어머님이 저한테 잘못하신 건 그날일 뿐만이 아니잖아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본인이 적당히 사과하면 제가 또 냉큼 그 사과를 받을 줄 알았나 보죠. 그동안 몇 번이나 나는 아쉬울 게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걸 진심으로 들은 게 아닌 건지 아니면 아직도 자존심을 못 죽인 건지 말입니다. 꼭 그걸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야겠니? 사과하러 오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분의 태도라고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요. 사과하러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해요? 당연한 걸 하는 거 아니세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입을 앙다문 채 아무 말이 없더군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나 보더라고요. 그냥 사과를 하면 아이고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다 해주시고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았나 봐요. 기어코 이혼을 하고 나한테도 소송을 걸겠다는 말이니? 저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그날 그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인 줄 아셨어요? 너는 겁도 안 나니? 여자 혼자 사는 게? 어머니 며느리로 살 날들이 더 겁나는데요.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더 살아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노이로자가 되었으면 그랬을까요? 아마 이 정도의 말만 들으셔도 저희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안 되겠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엄마를 무슨 말을 하냐는 듯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거기 며느리로 계속 사는 꼴 절대 못 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고. 알겠어? 네 딸이 이혼녀가 돼도 좋다는 말이야? 네 며느리로 사는 것보단 나아. 야! 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그대로 커피를 엄마의 얼굴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앞에 있던 커피를 시어머니에게 뿌렸어요. 지금 와서 하는 생각인데 시어머니는 아메리카노를 엄마한테 뿌렸고 엄마는 달달한 라떼였거든요. 그러니 저희 엄마가 이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사태가 종료되었어요. 어머니, 나는 더 이상 이런 애 며느리로 못 둔다. 그리고 이런 격 떨어지는 집안이랑도 사돈 못해.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어머님들 그만하세요. 여기 경찰서입니다.
경찰서까지 와서도 계속 서류를 노려보며 싸움을 멈추지 않아서 모두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좀 부끄럽기는 하네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저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기만 했는데 말이죠. 저희 쪽 변호사가 경찰서로 와서 커피를 누가 먼저 부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경찰서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만은 하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섭섭해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본인 편을 들고 저에게 큰 소리라도 칠 줄 알았나 보죠. 어머니랑 연을 끊으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어머니가 그러겠대? 아니, 그러겠다고는 안 하셨는데. 당신은 어머님이랑 연 못 끊어.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게 당신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우리 둘이 헤어지자. 남편은 그럼에도 이혼을 할 수는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는 굉장한 소식 하나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모녀의 평판을 떨어뜨려서 자신의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물론 너무 허술해서 그런 증거들까지 다 남기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욕죄까지 더했습니다. 소송을 하나 더 걸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머지않아 시어머니에게 다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를 찾아오셨고 말이죠. 네가 정말 미쳤구나. 소송을 하나를 더 걸어? 그러게 왜 주변에 그런 말을 하고 다니셨어요? 무슨 말? 모녀 사기꾼이라는 등 사실은 우리 집 돈도 훔쳤다는 등 하면서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셨잖아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멈칫하기는 하더군요. 내가 그랬단 증거 있어? 있으니 소송을 준비하는 거겠죠? 제 그 대답에 실시간으로 표정이 굳어가는 시어머니 얼굴이 정말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금방 들통이 날 짓을 대체 왜 하느냐고요. 멍청해도 정도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포기를 한 듯했어요. 더 이상 이 관계는 다시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 못하시지. 마음에 안 드셔도. 보통은 그게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반적인 분이 아니기는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못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합의금과 위자료를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조건으로 시어머니에게 걸었던 소송도 다 취하했어요.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간 남편과의 정이 있으니 엄마에게도 그냥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과 더 얽히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관계는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의 소식을 하나 들을 수 있었어요. 자기, 전 시어머니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요? 새며느리 보고 싶다고 유난이라는 유난은 다 떨고 다니는 모양이던데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하고 얼굴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그리고 나이에 정말 깐깐하게 다 말하고 다닌다고. 그런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기준이 자기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지. 자기보다 어리고 돈 많이 벌고 예쁘고 그런 거. 아직도 저를 놓지 못하고 그러시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쪽 사람에게 별 대단한 집안도 아니면서 더럽게 따지고 든다고 한 소리를 듣고서는 그 상대방과도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고 말이죠. 그런 일까지 있었으면서 아직도 그놈의 좋은 며느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걸로 봐서는 아마 시어머니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저렇게 사시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결혼 안 할 거야.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은 변하실 것 같지 않고 나는 이 일을 다시 겪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니까 당신이 이긴 거야, 우리 어머니한테. 뭐 시어머니를 이겨먹기 위해 시작한 건 아니기는 했지만 그 말을 들으니 체중이 조금 내려가는 듯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도 계속 그놈의 잘난 새며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시어머니도 무서웠고요. 사연을 마무리할 때쯤 되니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가 더 생각이 나네요.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너만 아니었어도 나는 더 좋은 며느리 얻었다. 그거 알고 너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 알겠어?
그때는 그냥 참고 넘겼는데 그리고 진심이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저를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더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그게 정말 시어머니의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참 답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 며느리 들여봐야 똑같은 이유로 나갈 텐데 들여서 뭐해? 물론 소문 그렇게 난 집에 딸 주는 멍청한 여자도 없겠지만 엄마 말대로 시어머니의 그 행패 아닌 행패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나 있는 상황이기는 했거든요. 그런 집안에 갈 미친 여자가 어디 있냔 말이죠. 게다가 시어머니의 마음에 차는 여자면 더더욱이요. 아마 정말로 저렇게 평생을 사실 거예요. 자신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아들과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서 그 누구도 자신의 딸을 소개해주지 않으려 하는 것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그게 저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 다시는 결혼, 재혼 이런 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상처가 치유되었는지 좋은 사람만 있다면 그렇게 마음을 닫아놓을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결말이 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결혼이었어요. 저는 잘 살 줄 알았거든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겠지만 말이죠. 마지막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 나이의 여자고요.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그동안 너무 잘 들어왔는데 제 얘기도 한번 신청해 볼 수 있을까 해서 고민 끝에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과연 소개가 될지 벌써부터 조금 떨리는 마음이네요. 제가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매번 생각한 점인데요. 사람마다 정말 각양각색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출발점은 다 동일하게 가족이란 것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 따라 많은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만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전 인자하신 친정엄마를 두었으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사는 형편이 좋지 못한 건 비슷했으나 친구와는 다르게 외가는 대체로 화목했어요. 외가 친척들은 형편과 상관없이 가족 사랑이 기본적으로 충만했죠. 저는 외할머니께서 옛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외숙모께 시집살이를 시키셨다는 걸 얘기조차 들어본 적이 없고요. 남아 선호사상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친정엄마께서도 가정적이시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형편이 넉넉지 못했지만 저와 남동생은 늘 재밌는 일상을 보냈어요. 친정엄마께선 동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 몇 개로도 기발한 장난감을 만들어주시곤 했거든요. 그리고 온 동네를 천방직축으로 쏘다니느라 옷이 더러워지고 신발이 망가져도 엄마께선 결코 이런 것 때문에 자식들을 구박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윤정이, 윤석이, 너희들도 옷 소매며 바짓단 죄다 이렇게 망쳐놨어? 아이고, 못 살아. 이 개구쟁이들을 대체 어쩌나 싶은데. 그래, 뭘 어쩌겠어. 내가 자식들을 건강하고 활발하게 낳아놓은 죄라고 생각하며 참아야지. 요 녀석들, 엄마가 다음 주말에 시장 가서 옷 새로 사올 테니까 이번에 갖고 싶은 옷 색깔 있음 정해놓기나 해. 알았어? 저와 남동생을 혼내시는 신용만 하셨다가 금세 배시시 웃으시며 되려 가끔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기죽지 않고 자라날 수 있었던 듯 싶네요. 형편이 어려웠음에도 자라나는 동안 친정엄마의 사랑 덕분에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었죠. 왜냐면 공장에 나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전까진 동네 아주머니들과 자그마한 부업 일을 해가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직장을 구하시다니 그것도 바쁘고 힘들기로 지역에서 나름 정평이 났던 공장이라니 전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어째서 엄마께서 공장에 들어가기로 하셨는지 그 이유가 금세 짐작 같았듯 싶어요. 제 생일날 엄마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을 때 아버지께선 이렇게 비웃으셨거든요. 뭐야, 생일이야? 벌써? 참나, 대체 뭐 한 게 있다고 날짜가 벌써 이렇게 됐나 몰라. 딸 자식 생일 축하나 해줄 판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미역국을 한가롭게 처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나한테 대답이나 해줘라. 이 빌어먹을 세상아. 원래도 친정엄마에 비해 살갑거나 다정하거나 그러지 못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점점 커가면서 엄만 왜 아버지랑 결혼하셨을까 싶었을 따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 인정 없이 구는 분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구두가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는 최소 10년은 아껴 신어라 툴툴거리셨죠. 어린이 신발을 어떻게 10년 신나요? 그만큼 아끼고 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 선물이나 받을 때가 아니니까 정신 차리라는 차가운 눈치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셨고요. 그로부터 몇 달 전에 아버지께선 실직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지인분들께 사정해가며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죠. 실직 당시엔 저나 남동생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몰랐다가 서서히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선 실직 이후로 계속 사람이 변해가셨어요. 특히 자존심을 무척 상해하셨습니다. 내가 대관절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나 이 지철이는 이러고 살 인물이 아닌데. 미치겠다. 분해서 미치겠고 속이 터져 죽겠구만. 이놈의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지금 당신은 그깟 자존심이 문제예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실이 난 왜 그렇게까지 당신 자존심 건드린다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은 자꾸만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려는 게 있어요. 제발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살아요. 자식들 생각도 하고 살아야죠. 혼자만 좋은 부모인 척하고 싶나 본데 나라고 해서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은 줄 알아? 폼나는 가장 노릇 안 해보고 싶은 줄 아냐고. 저 자식 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든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건데 내 노력을 우습게 알지 마. 그리고 나는 절대 이렇게 살 인물이 아니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부모님께선 아무 소득이 없는 언쟁을 종종 벌이시곤 하셨죠. 그게 다 아버지의 실직 이후부터였습니다. 엄마께서 마음을 다잡으라며 몇 번이고 간절한 말씀을 아버지께 드리곤 하셨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그러한데 어떻게 겉으로 표가 안 날 수 있겠나요? 처음엔 아버지를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자 하셨던 지인분들도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고마워할 줄 알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태도가 불퉁한 아버지에게 다들 실망을 느끼셨던 거죠.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께선 자식들보다 술병들을 가까이 두시는 분이 되셨고 걸핏하면 실직당한 회사의 욕이나 당신의 지인분들 험담을 몇 시간 내리넘게 늘어놓으셨습니다. 나에게 이런 모욕들을 줘? 아, 그냥 내가 찾아가서 불 지르고 나도 그냥 이 세상 미련 없이 떠나련다. 술주정은 무섭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엄마께서 말리시는 날은 분위기가 더 험악했죠.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우습게 하냐며 공포스러운 윽박지름, 손에 잡히는 온갖 살림살이 던지기, 주먹질, 발길질 가리지 않고 해대셨으니까요. 남동생은 무서워 떨다가 우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저보다 동생이 타고나길 기질이 예민했던 듯 싶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매일 그러하니 스트레스가 심했던 남동생은 몇 번 오줌을 지르기도 했어요. 그걸 아신 아버지께선 혀를 차며 혼을 내셨었죠. 뭐? 오줌을 지러? 나 이지철이의 아들이? 야 임마, 너는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나약하냐? 너 이래서 나중에 뭐가 되려 그러냐? 네 앞길이 어두울 게 훤하구나 훤해. 그리곤 저를 향해 누나가 되어가지고 남동생 쥐잡듯이 하고 길을 누르고 지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크게 혼을 내시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엄마께서 호소를 해보셔도 아무 소용 없었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친정아버지께선 어느새 안 계시는 것만 못한 분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이렇게 집안을 망치는 부모님을 두셨던 분이 계실까요? 자식이 엇나가면 그 집은 골치 아픈 집이 되지만 부모가 엇나가면 그 집은 비극 그 자체가 되는 듯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선 드문드문 일용직을 전전하셨죠. 그러다 하필 현장에서 크게 다치시는 일이 생겼고요. 얼마나 친정 아버지께서 당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세상 욕을 하셨는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맞물려 친정엄마께선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셨고 그때 저희 가족은 멀리 이사를 갔어요. 더 적은 돈으로 살기 괜찮은 동네였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외가의 먼 친척분께서 식당을 여신 지 몇 개월 정도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를 직원으로 써주시기로 얘기가 됐죠. 식당이 초반에 자리 잡지 못하고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발을 들이게 된 엄마께선 일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하셨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셨고요.
아직 식당이 안 바쁘다고 전 알고 있었는데 엄마께서 항상 피곤해져라 귀가를 하시기에 왜 그렇게 일을 자청해서 하시는지 궁금했는데 엄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속으로 감탄을 했었네요. 내가 딱 가서 보니까 굳이 나를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더라. 그리고 사람을 굳이 뽑아야겠음. 나 말고 식당 일에 도 같은 경력자 쓰는 게 더 낫겠지. 그걸 첫눈에 알아차렸기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난 마음 먹었어. 나는 혈연이라는 인맥으로 일자리를 얻었으니 남들보다 기본적으로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해야 분위기도 맞춰질 것 같더라고. 엄마께서 사장님 내외의 먼 친척이라는 걸 이상하게 밝힌 적도 없건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은연중에 다 알고 계셨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께선 업장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엄마를 무척 좋아하시면서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하게 변해갔어요. 솔선수범을 하며 모든 손님께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을 다들 따르기도 시작했고요. 만족하고 돌아간 손님은 단골 손님이 되어 다시 재방문을 했고 아름아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식당은 주말 같은 때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어서 대기를 했다가 입장해야 하는 곳이 됐어요. 엄마께선 노력을 인정받으셨고 홀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만큼 급여도 더 받게 되셨죠. 이렇듯 엄마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선 반대로 허송세월을 보내셨습니다. 마누라가 설쳐대니 내 자리는 아예 없어졌네. 설쳐대는 암탉 때문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졌어. 술을 찾으시며 그렇게 황당한 소리나 하며 지내셨죠. 일하시던 현장에서 다치셨던 달인 병원에서 분명히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서 꾸준히 재활운동을 해줘야 한다는 당부가 있었지만 아버지께선 게으르게 사시느라 그걸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술을 그렇게나 드시면서 다리가 왜 이렇게 안 낫냐 불만을 품으셨으니 그 앞에서 정말이지 드릴 말씀이 없었네요. 옛날에 제법 건실하셨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아버지. 가장 역할을 하느라 매일 바쁘게 사시며 만성 피로를 달고 사시는 엄마. 이 두 분을 대신해서 제가 남동생을 챙기며 지냈습니다. 자랄수록 성격이 소심하고 유약해졌거든요.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겪는 듯 했어요. 제가 매일 남동생 밥 챙겨주고 교복 빨래해주고 학교 생활 물어봐주고 전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남동생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학부모 상담에서 남동생 차례 때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참석하는 총국도 벌어졌었네요. 남동생이 절 많이 의지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기피했죠. 약해 빠진 얼굴 좀 봐라. 너는 사내 자식도 아니야. 어떻게 이지철이의 아들이 그거밖에 못할 수가 있냐? 이게 말이나 되냐? 어느새 술주정에서 꼭 빠지지 않게 된 것이 남동생을 깎아내리는 것이었거든요. 가끔은 욱하셔서 술병을 휘두르고는 하셨죠. 전 남동생 앞을 가로막기도 했었고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빌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본인은 가출했을 것 같다고 남동생이 그랬죠. 그만큼 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건 너무나도 고역이었어요. 저도 세상 비관만 입에 달고 사시는 아버지 때문에 갑갑해서 매일같이 목이 졸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남동생을 위해 그리고 매일 땀 흘려 일하시는 엄마를 위해 태어난 척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저희 남매의 당시 공통점은 엄마께 절대로 힘들단 소리를 안 하는 것이었죠. 파김치가 되신 채로 귀가하시는 엄마를 향해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신 엄마를 웃게 하는 건 저희 남매였고 울게 하는 건 아버지셨습니다. 어느 날 자정이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던 때 저처럼 엄마께서도 깨 계셨고 모녀가 두런두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엄마께선 당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은 복잡한 생각이 들곤 하신다며 고백하셨어요. 식당이 위치가 그래서 그런가 다른 지역에도 종종 넘어와 들르는 손님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불륜 커플들이 그렇게 나오더라. 불륜 나들이 할 때 들르기 좋은 식당이라고 소문난 건지 어쩐 건지. 네? 불륜 커플이요? 아마 산이 근처에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엄마는 딱 보면 불륜 커플인지 감이 오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보니까 알겠더라. 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언니 동생들도 다 똑같이 말해. 불륜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맞박에 불륜 중이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야. 근데 엊그젠 나한테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던 줄 아니?
불륜 남녀 두 쌍이 아주 정답게 넷이서 앉아있는 테이블에 내가 서빙을 갔는데 운전대 앉아보니까 얼큰하게 술을 마신 그 여자들이 나한테 그러더라.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식당 밖을 벗어나서 넓게 보고 많이 놀러 다니래. 남자 하나 잘 물으래. 그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고 일단 생활에 활력이 돈다고. 인생 뭐 있냐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 친정엄마께선 깔깔 웃는 그 불륜 커플들 앞에서 그저 표정을 굳히곤 마셨대요. 별로 상대도 안 해주신 거죠. 근데 다른 직원분이 바로 직후에 그 테이블에 서빙을 가셨다가 왜 우리 홀 매니저한테 그런 농담을 하시냐. 남편 복 없어서 자식들 홀로 건사하느라 애가 끓는 분이신데 불난데 기름 붓지 마시라. 이렇게 괜한 말씀을 얹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자 그 불륜 남녀들이 그 후로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쑥덕거리며 친정엄마 쪽을 힐끗거리며 팔자 박복하다고 연신그랬다 합니다. 아휴, 그러거나 말거나 불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림 될 일인데 갑자기 내 귀에 이런 소리가 딱 꽂히는 거야. 그게 뭐였던 줄 아니? 자식들 참 불쌍하다. 결혼 잘못한 여자 하나가 자기 자식들 인생까지 망치는구나. 바로 이거였어. 거기까지 말씀하시곤 친정엄마께선 울컥 차오른 숨을 삼키시며 얼른 주무시러 가보셨죠. 제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얼른 숨기신 거죠. 이틀 뒤 엄마께선 저에게 그때 새벽에 내가 실언했다고 하셨고 전 기억도 안 난다며 태어난 척 굴었으나 제 가슴에 그 내용은 이미 박힌 뒤였습니다. 처자식보다 술을 아끼시는 아버지께선 어느새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계셨고 만만한 남동생에게 화풀이를 하시는 걸로 하루를 연명하셨으며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는 여자는 남자의 자존심을 망쳐놓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엄마를 원망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빨리 성인이 될 때만 기다렸어요. 대학을 안 갈까도 싶었으나 엄마께서 극구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진학은 했습니다. 대학 다니며 틈틈이 알바를 했고 여전히 집안일, 아버지의 수발과 남동생 관리는 저의 몫이었죠. 대학 졸업할 때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세 식구만 오붓하게 사이좋게 잘 살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신의 농간처럼 제가 취직하자마자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도 술을 사러 집을 나서셨다.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을 느끼신 뒤 그렇게 되신 거죠. 심장은 물론이고 간도 다 망가져 있었어요. 병원에 실려가신 아버지께선 영영 퇴원하시 못하신 채 2달 뒤 세상을 뜨셨습니다. 1년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져 눈으로 쫓을 새도 없이 휙휙 지나가 버렸죠. 미치도록 허무했습니다. 고작 이런 끝이라니. 갑자기 인생 자체가 너무 허망한 것으로 느껴지더군요. 내내 아버지의 존재에 깊은 애증을 품고 있던 남동생은 심적으로 너무 크게 방황을 해서 급하게 대학에 휴학계를 내고 쉬어야 했습니다. 가장 괜찮아 보였던 인물은 남겨진 저희 세 가족 중에 엄마셨죠. 이렇게 떠날 사람이었다니. 사람의 앞날과 운명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법이란 생각이 드네. 이렇게 더 망하게 떠날 거, 오래오래 천수도 누리시지도 못할 거, 왜 그렇게 가슴속에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들만 품다 떠나셨는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인생이 참 안타깝게 느껴져.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신 엄마를 보며 전 의지가 됐습니다. 엄마만 계시다면 그 어떤 미래가 펼쳐져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희 남매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늘 한결같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와도 늘 따스한 마음씨를 잃지 않으셨던 분이었고요. 남동생이 얼른 마음을 다잡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 같았어요. 퇴근하고 싶지 않았죠. 나약하다는 비난의 소리를 하도 들어온 남동생이었기에 빨리 기운 차리라고 하기보단 가만히 내버려 두는 쪽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 고요한 일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엄마께서 미친 듯이 일에 빠져 계신 줄 미처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엄마께서 무척 고단해 보이셨고 안색이 어두워져 있고 피부는 푸석푸석했습니다. 왜 이렇게 식당 일을 오래 하시냐고 적당히 하고 퇴근 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당부를 드려봤지만 그저 괜찮아 라는 대답만 하실 뿐이었죠.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식당에 들어봤을 때 직원분들이 다들 저를 잡고 엄마 좀 살펴라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젠 돈 때문에 하루하루 한숨 쉬면서 머리 싸매고 눈물 짓지 않아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는데, 대체 왜 이렇게 일에 매달리시는지 답답하기만 했죠.
제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표정도 안 좋고 매번 한숨을 쉬니까 직장 동료가 집에 우환이라도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다 그랬습니다. 골치 아픈데 해결책도 안 나오고 답답하다 그랬더니 자기 아는 사람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하면 예약을 잡아주겠다 그랬어요. 태어나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볼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왠지 솔깃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제 아내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기분이 한결 낫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남동생도 상담을 받게 했죠. 저와는 다르게 남동생은 지속적으로 몇 번 더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희 남매는 똑같은 생각을 한 가지 하게 됐어요. 엄마께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요. 전 엄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 같은 건 팔자 좋은 소리라며 건강하게 잘 사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며 거절하셨죠. 그날도 바쁘게 일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모으는 게 최고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엄마, 이제 일을 좀 그만두시든가 줄이시든가 제발 그렇게 하세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엄마가 계속 고생하시는 모습 보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자식 새끼들 위해서 이러고 사는데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네 아버지 그렇게 된 것 봐라. 사람 인생 한순간에 잘못되기도 하는 거야. 갑자기 내일 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지. 사지 멀쩡할 때 한 푼이라도 벌어놔야 내가 자식 새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짐이 안 될 수 있어. 엄마, 만약에 진짜로 내일 인생이 끝난다고 하셔도 이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렇다면 마지막 하루는 자식들과 오붓하게 보내시겠죠. 엄마 말씀처럼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마세요. 그 짐, 이젠 제가 나눠주면 되잖아요. 저 아직도 마냥 어린 학생 아니에요. 저 사회인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어머니가 지신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저의 간절한 호소에 엄마께선 마지못해 일단은 상담을 받으러 가겠다고 하셨고요. 그 결과 엄마께선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후유증을 가장 크게 겪고 계시다는 게 드러났어요. 공허함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라 자꾸만 일만 하시려 했던 겁니다. 저희 세 식구 서로 부둥키 안고 울었네요. 그 후로 엄마께선 자식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시던 걸 내려놓으시고 옆도 보고 뒤도 보셨죠. 식당에서 계속 함께 손발을 맞추며 일을 하셨던 동료분이 손주가 태어나서 할머니가 되셨다는 소식을 함께 즐기기도 하셨고요. 시간 내서 아기를 보러 가봤는데 너무 이쁘더라. 보러 가길 잘했다 싶더라. 부럽기도 했고. 엄마, 저도 결혼이나 할까요? 남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아기도 낳고? 뭐? 윤정이 너 결혼 안 하고 싶은 생각 아니었어? 엄마께서 놀라 반문을 하셨는데 저야말로 놀랐습니다. 제가 결혼에 부정적인 걸 말로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엄마께선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것이 당신의 탓이라며 여기고 사셨을 겁니다. 전 울컥해서 애써 밝게 소리를 냈어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 할 생각은 있죠. 그래? 정말이야? 그렇게 되면야 너무 좋지. 엄마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환했습니다. 전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항상 마음의 벽을 어느 정도 치고 살았는데 이젠 아니었던 거죠. 뭐라 딱 꼬집어 설명할 순 없지만 지인의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잘 통하는 구석이 있었던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과 있으면 제 자신을 내려놓게 됐어요. 편했고 부담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남편은 집에서 막내고 위로 누나만 둘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하셨던 분이라 그랬어요. 남편이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친할머니 모시고 같이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단 건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오랫동안 사셨단 얘기였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중학교 올라갈 때 분가를 하게 된 것도 시누이들이 하도 뭐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듯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당신을 해방시켜준 기특한 딸들보다 아들 하나를 더 아끼셨죠.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저는 왠지 10번 잘하는 사람이 한 번 못하면 욕먹지만 10번 못하는 사람이 한 번 잘하면 칭찬 듣는다는 표현이 떠오르더군요. 시어머니께선 결혼하신 이후로 내도록 구박만 받으시던 입장이었는데 아들을 낳으시고 나서 처음으로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셨던 겁니다. 당신의 시어머니를 미치게 싫어했기에 진작에 화병까지 얻었으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별개로 좋으셨던 거예요. 칭찬을 가져온 존재. 바로 제 남편을 시어머니께선 예뻐하셨죠.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어 분가를 하신 뒤에도 유별난 아들 사랑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딸들이 점점 열받을 수밖에요. 시누이들하고 나중에 다 대판 싸워서 관계가 틀어지게 됐대요. 시어머니께선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신 이후 한동안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어? 이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였어? 그럼 나는 지난 20년간 뭘 한 거야 대체? 내가 그 세월을 왜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을까? 뒤늦게 발현된 원망의 화살은 시아버지를 향했습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다네요. 20년간 구박받으며 삼시세끼 밥상 차려온 것이 이젠 지겨워 죽겠다며 시어머니께선 이제 시아버지께 밥도 안 차려주셨고요. 그래도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그건 차려주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선 모르셨을 거예요. 그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 학창시절 집안 분위기가 시시각각 바뀌고 배고파하고 밥을 먹는 것에도 왠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자 남편은 허겁지겁 밥 먹는 버릇이 생겼어요. 빨리, 많이, 그리고 맛있게 다 먹으려면 급했던 겁니다. 음식을 남긴다면 그건 가뜩이나 화가 많고 불만이 많은 자기 모친에게 힘든 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은 남기지 않고 꾸역꾸역 다 먹는 버릇까지 점차 가지게 됐죠. 제가 남편의 이런 버릇과 이유까지 알게 된 건 당연하게도 결혼 이후의 일이었고요. 그 이전에 결혼 얘기가 오가던 와중 조금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을 잘 아신다고? 진짜? 어, 몇 번 가보셨다네. 내가 식당 이름 딱 말하자마자 되게 반가워하셨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께서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계셨거든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기엔 제 조건이 너무 별 볼 일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남편이 워낙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졸라대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단 심정으로 마지못해 따라주고 계실 뿐이었어요. 그걸 이미 눈치챈 뒤였기에 제 엄마께서 몸담고 계시는 식당을 시어머니께서 잘 아시고 또 몇 번 가보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일은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께서 인상이 수더분하고 선하십니다. 말씨도 대체로 나긋나긋하고요. 그래서 처음엔 왠지 퉁명스런 기색으로 앉아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도 엄마 앞에서 점차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민망하다는 기색들이 되셨습니다. 그런 걸 느끼고 있던 와중에 엄마께서 저에게 몰래 속삭이신 거예요. 사부인 말이야. 희한하게 낯이 있네. 식당에 몇 번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낯이 확 있진 않을 텐데. 엄마께선 희한하게 시어머니의 낯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리송이 하셨어요. 저도 엄마께서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궁금해서 상견례 자리가 파할 때쯤 왜 낯이 익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엄마께서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짓고 마시는 겁니다. 더 호기심이 일어 재차 여쭤봤지만 이번엔 고개를 살짝 가로저으셨어요. 대답을 안 해주실 요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기를 든 뒤 그때 순간을 잊었죠. 남편과 아기자기하게 잘 살아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결혼 생활이 상상한 적도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의 정신머리가 무척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분명 초반엔 안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먹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전 남편한테 먹는 문제로 잔소리하느라 매일이 전쟁이었죠. 보통으로 많이 먹는 것이었음 제가 애초에 잔소리도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밥 한 공기를 무슨 조선시대 머슴들 먹는 밥처럼 쌓아 먹고 찌개 한 뚝배기에 끓인 것을 한 번에 다 먹고 식탁 위에 있는 반찬들은 국물까지 싹싹 없애 먹고요. 무슨 식사 점투에 임한 것 마냥 미친 듯이 먹는 남편 앞에 제가 무슨 입맛이 있겠나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일상 얘기라도 물어보면 입에서 밥 뿌리며 고춧가루를 팍팍 튀기며 대답을 하는 통에 식탁 위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힘들었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밥상 위에서 모든 걸 다급하게 행동하는지 의문이었어요. 전쟁 같은 식사가 끝나고 제가 속으로 한숨을 삼키며 그걸 다 치우는 순서가 되죠. 설거지도 얼마나 거지같이 해놓는지 그거 시키고 속 터지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다 하는 게 나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식탁 위 싹 정리하고 요리한 것들 뒷정리하고 싱크대 말끔하게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하면 대략 길게는 30분도 걸려요. 그리고 대략 이때에 맞춰서 다용도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뭔 소리냐고요? 과자 뭐 먹을지 뒤적거리는 소리예요. 어차피 싹 다 처먹을 거면서 고르기는 왜 그렇게 부스럭거리며 골랐는지 이제와 생각해보면 웃길 따름입니다. 과자 한두 봉진 우습게 치우고요. 그거 먹으면서 음료수도 꼭 마시죠.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야식을 찾습니다.
냉동 만두, 라면 이런 건 예사고요. 치킨이나 피자 배달을 얼마나 자주 시켰던지 몰라요. 당신도 치킨 먹을 거지? 오늘은 당신이 제일로 좋아하는 간장 맛으로 치킨 시킬까? 좋지? 콜? 콜은 무슨 콜이야? 콜라 먹고 싶어서 운 띄우는 거야? 그래, 콜라도 먹고 치킨도 먹어. 여보 혼자 다 먹어. 난 안 먹을 테니까. 어, 기분 좋게 야식 좀 배달시켜 먹으려는데 당신은 왜 분위기를 흐리냐? 꼭 그렇게 쌀쌀맞게 굴어야 돼? 내가 한두 번 속아? 같이 먹자고 졸라놓곤 결국 여보 혼자 다 먹을 거잖아. 내가 바본 줄 아나 보네. 와, 당신도 치킨 먹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간 삐진 거였으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에이, 알았어. 오늘은 통 크게 시켜서 넉넉하게 먹자. 여보세요? 거기 호식이 2마리 치킨이죠? 여기 간장치킨 2마리 갖다 주세요. 네, 둘 다 간장 맛으로만요. 왜냐면 제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이프 주려고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기세 좋게 와하하 웃으면서 전화 주문을 하던 남편의 그 꼬라지.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아, 여기까진 그렇다 치는데요. 치킨이 2마리면 닭다리는 4개잖아요. 근데 치킨이 도착해서 뚜껑 열자마자 남편이 진짜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3초도 안 돼서 닭다리 2개를 자기 양손에 쥐고 뜯기 시작했어요.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묘기였죠. 전 속으로 하다 하다 저런 짓도 하는구나 생각하며 천천히 제 몫의 닭다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먹기도 전에 남편이 남은 마지막 닭다리도 가져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닭다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침과 치킨 양념이 같이 묻은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치킨들을 뒤적거리며 부위를 골라가며 먹는데 은근히 저랑 가까운 쪽으로 닭가슴살 부위만 몰아주더군요. 어쩜 그렇게 딱 보기만 해도 퍽퍽한 살을 감지해내고 빠른 속도로 제 앞으로 분류를 해줬는지 직업을 그쪽으로 잡았어야 했던 남자예요.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이 먹는 것으로 시청자를 모으는 먹방 영상을 찍으며 살았어도 식비는 충당했겠죠. 됐다 됐어. 내가 뭘 기대하겠냐. 머리 써가면서 바쁘게 먹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마저 다쳐 먹어. 난 안 먹을 테니까. 왜? 더 먹지 않고. 당신은 입이 짧아서 탈이야. 헛소리하는 주둥이를 확 그냥 닭 부리로 쪼아주고 싶었습니다. 개걸스럽게 치킨 2마리를 다 해치우고선 그 늦은 밤에 속이 너무 느끼하다면서 라면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던 모습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제정신으로 결혼 생활을 하겠나요? 미칠 것 같았어요. 남자 일은 남자가 잘 알 것 같아 남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동생이 자기 생각엔 제 남편의 체형을 보면 타고난 돼지는 아닐 거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식단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었지만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확인해 봤는데 정말로 맞았어요. 남편은 어느새 회사에서 점심을 안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도 안 먹고 간식도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제가 멍해졌죠. 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서 잘 먹기 위해서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 하더군요. 정상이 아니다 싶었고 남동생의 조언에 따라 저희 가족이 큰 도움을 받았던 심리 상담을 남편도 받게 했어요. 그러다 알게 된 것이었죠. 집에서 먹는 밥에 남편이 병적으로 집착하고 다급해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학창 시절에 그런 나날을 보낸 것이 나이가 들어서 더 심한 증세를 보이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연애할 때도 당연히 밖에서 식사를 했는데 남편은 전혀 식탐을 안 부렸거든요. 먹는 속도도 많이 급하진 않았고요. 집이라는 공간에서 먹는 것에만 그렇게 굴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난 뒤 남편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때까지 남편은 집에서 밥을 허겁지겁 먹을 때마다 시어머니로부터 복스럽게 잘 먹는다란 소리를 들어왔을 뿐 타박이나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선 더 먹으라며 항상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드셨다네요. 나는 내가 이상하다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창피하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밥 먹을게. 오래된 버릇이라 당장 고칠 엄두는 안 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막막하긴 해. 밥상에 시계를 두고 그거 보면서 천천히 먹을까? 그래, 괜찮은 생각 같아.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배가 고프지 않을 땐 굳이 먹지 않기로 해. 배가 고프면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 이건 배가 고프단 신호일 뿐만 아니라 내부가 휴식을 취했고 청소가 됐다는 신호기도 해. 꼬르륵 소리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반가운 신호인 거야. 이걸 들을 기회가 없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알았어.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라면 굳이 음식 먹지 않기.
식탐 부리지 않기로. 내가 한번 마음 굳게 먹고 따라볼게. 나도 내가 정상이 아니란 걸 정확히 알았으니까 미래를 위해서라도 독하게 바뀌어볼 거야. 남편의 식탐을 처음 마주했을 땐 진짜 막막했는데 본인이 의지를 밝혀주니까 너무 안심이 됐고 저희 부부 사이가 더 끈끈해진 듯 싶었어요. 그 후로 제가 남편의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해주기 시작했죠. 과자 같은 주전부리로 허기를 달래는 습관도 고쳐주고 싶어 집에는 일전 그런 것들을 안 들여놨습니다. 건강하게 식단 관리를 하는 중이라니까 엄마께서 저희 부부 먹으라고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간이 슴슴하고 기름기가 없는 건강한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이 요새 풀떼기만 먹고 있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아, 못 들으셨어요? 저희 건강식으로 관리하는 중이라서요. 먹는 양부터 확 줄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메뉴 자체를 건강식으로 짜고 양껏 먹은 뒤에 적응되면 먹는 종류를 가르친 한테 양을 적게 먹는 것으로 가볼까 해요. 대관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 아주 영양사 납시없어. 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나 해줘. 그게 뭐 어렵다고 난리야?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면 튀김만 먹어야 되는데. 어머님,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저희 나물 반찬 맛있게 잘 먹는 중이에요. 말로는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더 열이 받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조종해? 우리 아들이 너보다 더 잘 버는 거 알아 몰라? 네, 당연히 알죠. 근데 뭘 믿고 까불어? 우리 아들을 제대로 꼬아내서 네 입맛대로 주무르고 살려는 모양인데 너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시어머니께서 표독스럽게 선언하시는 앞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그냥 고스란히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 제발 오바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하단 말이에요. 나 잘 지내고 있는데 왜 혼자 오바하셔. 미치겠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선 이후로 잠잠하셨어요. 하지만 몇 주가 흘렀을 때 저녁에 쓰레기 버리고 잠깐 산책하던 와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얄미운 년. 어머님 술 드셨어요? 취하신 것 같은데요. 닥쳐. 주제 파악하고 제발 고개 아래로 쳐박고 살아. 나도 그랬으니 너 역시 그래야지. 시어머니의 술주정까지 들어야 한다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엄마께는 고지고대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걱정하실까 그랬습니다. 이제 엄마의 인생엔 걱정, 근심 이런 게 제발 없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잘 지낸다고 항상 그렇게만 말씀드렸죠. 하지만 실상은 잘 지내고 있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이 슬슬 결혼 얘기를 입에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누나로서 당연히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결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테니까 500만 원을 보내줬어요. 어릴 때부터 저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남동생이 결혼 준비를 한다는데 절대 못 내어줄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전하다가 말을 약간은 애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500만 원은 일단 보태줬어요. 시어머니께서 당장 거품 무셨습니다.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돈을 쓰냐면서 난리를 치셨어요. 그거 제 계좌에 제 돈이었고요. 어머님만의 우리 아들이 아니고 제 남편이기도 합니다. 똑바로 아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기가 세서 우리 아들을 꽉 누르고 살겠구나. 무서운 것. 반박하실 말씀이 없으니까 괜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열이 받았죠. 남편이 집에서 먹는 밥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문제와 그래서 식단 조절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애초에 그렇게 된 건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노발대발하시며 저에게 쌍욕을 하셨고요. 어찌나 머리가 지끈거렸던지요. 마음도 편치 못했고요. 시어머니께 너무나 무례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 한동안 심란했습니다. 제 기분을 알아채신 친정엄마께서 식당 가시기 전에 들러 직접 반찬을 주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겸사겸사 제 얼굴을 보려고 하신 거죠. 남편은 출근한 뒤였고 전 엄마를 맞이한 뒤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별 고민은 없고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서 이 행복이 깨질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엄마께서 안심하며 웃으셨고요. 이제 가보시겠다며 겉옷을 찾을 때였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까지 났어요. 어리둥절해서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왜? 내가 못 올 때 왔니? 아니면 찔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 네? 둘 다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몰라? 몰라? 너 우리 아들한테 오늘 아침밥 차려줬어? 안 차려줬어? 너 오늘 휴가라면서 하루 종일 판판히 놀 일밖에 없는데 아침에 밥 하나 차리는 게 그렇게나 힘들던? 아, 그게 어젠 저희가 간만에 야식을 먹어서요. 속이 살짝 부대끼는 것 같아서 아침밥은 건너뛰었습니다. 또. 네가 영양사야 뭐야? 네가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내 앞에서 선생질을 하려고 들어? 어차피 근본 하나 없는 집안의 씨인 것을 내가 뻔히 다 아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고상한 척을 해? 이 발칙한 년! 시어머니께선 크게 외치신 뒤 제 뺨까지 치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제가 당황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친정엄마께서 빠르게 다가오시더니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치셨죠. 헉, 사돈? 여기 와 계셨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시애미가 며느리 교육하고 있는데 어딜 끼어드세요? 교육은 무슨, 듣자하니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며 사셨다던데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살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신 것 뿐이겠죠. 내가 역시 이럴 줄 알았지. 근본이 더러운 사람이라 절대 괜찮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였어. 뭐라고요? 근본이 더러워? 이 모녀가 쌍으로 미쳤나?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싸늘하게 구시는 것을 처음 봐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발작하시는 시어머니를 떼어놔야 일이 크게 안 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시어머니를 돌려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서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중얼거리며 씩씩거리셨죠. 엄마께선 피식 웃으셨습니다. 나야말로 댁을 가만히 안 둘 거야. 윤정아, 이젠 네 시어머니 되는 저 인간의 진면목을 밝힐 때가 온 것 같구나. 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진면목이라니. 그런데 정말 엄청난 사실이 감춰져 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선 바로 친정엄마께서 일하시는 식당에 불륜 상대와 몇 번 오셨던 겁니다. 엄마를 향해서 불륜을 권하던 미친 손님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근데 당사자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던 거죠. 엄마께선 시어머니의 정체를 금세 알아차리셨지만 제 평온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함구하는 쪽을 택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엄마께서 일하시는 식당엔 정말 각양각색의 손님들이 다 오갔고 지역 일대의 소문을 물어나르기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귀까지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 것이 소문나자 시어머니께선 얼굴을 들 수 없게 됐고 지인들과 가지시던 모임에서도 다 쫓겨나셨어요. 심지어는 30년 지기 동창 모임에서도 쫓겨나셨다고 하니 말 다 했죠. 시어머니께서 다시 옛날처럼 시아버지께 길을 못 펴고 사셨으며 진작 대판 싸운 지 오래였던 시누이들도 다 외면을 하는 바람에 손 내미실 곳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역시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 편에 서는 걸 택했어요. 엄마하고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기분이에요. 이제 결혼도 했는데 더 이상 바보가 되는 건 사양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인생 최고로 안정적인 기분을 느끼고 있으니까 제발 엄마가 끼어들지 마셨으면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바람 몇 번 피운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나 외면받고 혼자가 돼야 돼?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니? 시어머니께서 울분을 터뜨리셨지만